안녕하세요. 지은경TV 민생은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매주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찾아뵙겠다 약속했는데요. 바로 오늘이 그날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유튜브 방송을 저희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녹화를 한 거를 조금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고 있는데요. 저희도 이제 조금 방송에 익숙해지고 나면 생방송을 통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구독자 여러분들 혹은 당사자 혹은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 금융 애로사항들이 있겠죠. 금융 애로사항 뭐 이것도 굉장히 좀 딱딱한 관료들 용어긴 한데 쉽게 얘기해서 빚을 갚는데 조금 힘든 문제들 혹은 이미 연체 중이어서 추심을 당하고 계시다면은 그 추심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바로 좀 그 상담을 요청을 하시면 그 자리에서 그 상담 내용에 따라서 혹은 이게 불법 추심을 당하고 계신 건 아닌지 저희가 진단을 해드리고 만약에 추심 과정에 불법성이 있다면은 어떻게 대응하시면 좋을지 대응 요령 같은 것도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직접 소통하는 방송을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도 카메라 보면서 이렇게 막 혼자 떠드는 게 구독자 여러분들이 있다고 전제하고 떠들기는 하지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로바로 이렇게 그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궁금한 점들 올려주시고 물어봐 주시면 거기에 답하면서 자연스럽게 방송하면 훨씬 저도 좀 편안하게 방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은 장비나 뭐 이런 것이 서툴어 가지고 저희가 녹화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서 일방적으로 준비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밖에 없음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뉴스가 참 뒤숭숭합니다. 뭐 미국에서는 은행들이 망했다고 하고 그리고 또 유럽에서는 미국의 그런 몇 개 은행들, 두 개 은행이 지금 이제 파산을 했죠. 그래서 이 은행들이 그 어려움에 처하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미 연준에서 금리 인상의 속도를 좀 조절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금리 인상에 대한 오히려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에 대한 압력이 세지고 있다. 그런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유럽도 이제 금리 인상이 좀 주춤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오늘 또 유럽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빅 스텝을 했습니다. 그만큼 은행들의 여러 이 금리 인상 과정에서의 그 시스템 리스크가 얘기되고는 있지만 시스템 리스크까지 걱정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를 안 올릴 수 없는 그런 유럽 중앙은행의 그 판단이 오늘 금리 인상을 통해서 단행이 됐는데요. 우리나라도 참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는 2월 달이었나 3월 달이었나 그 금리 인상을 안 하고 이제 그 유지를 했죠. 그래서 한숨 돌리기는 했으나 여전히 그 시장에서의 금리 변동은 좀 지켜볼 대목이 많습니다. 물론 뭐 최근에는 또 뉴스 중에 그나마 반가운 뉴스 중에 하나가 시중금리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금감원에서 관치금융이다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은행들에게 금리를 너무 과도하게 올리지 말라는 압박의 시그널을 보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대목에서는 좀 박수치는 국민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 사실 처음부터 금감원이 그 은행들의 이런 금리 적용과 관련해서 조금 시민들 입장, 국민들 입장에서 좀 면밀히 들여다보고 정책 추진을 좀 일관되게 잘했더라면 사실 그렇게 대출 금리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작년에 사실 그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 김땡땡 그 도지사 발 채권시장에 신용경색 그 사건이 하나 있었죠. 그래서 채권시장에 신용이 경색되니까 이 회사채들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들은 신용시장, 아니, 그 자본 조달 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자본을 조달해서 사업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본 조달이 안 되니까 굉장히 큰 후폭풍이 불었죠. 그래서 채권시장 전체, 회사채 시장 전체가 이게 경색 국면으로 들어서면서 건실했던 기업들의 채권들마저도 아주 높은 금리를 제시해도 팔리지 않는 기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은행들이 금융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투자 여력이 있는 자본은 은행채를 매입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금감원에서는 그 금융회사들, 은행들 보고 은행채 발행을 자제해라. 다른 채권 시장의 상황이 좋지 않으니 금융채 발행을 자제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참 이렇게 이번 정부 들어서서요. 금융회사들, 은행들이 참 정부 말을 잘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 채권 발행을 멈췄단 말이에요. 채권 발행을 멈추고 나니까 은행들도 어쨌든 어디선가 자본 조달을 해야 되니까. 그러던 와중에 또 기준금리 올라가는데 금감원장이 뭐 그런 얘기를 대놓고 했죠. 기준금리는 올라가는데 왜 은행들 예적금 금리는 안 올리느냐 이렇게 질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자본 조달을 채권 발행을 통해서 못하니까 그 예금자라도 많이 유치해야 되는데 금감원에서 예적금 금리 안 올린다고 질타를 하니 특판 예금을 통해서라도 예금자 유치를 하는 경쟁을 해야겠다 해서 너도 나도 은행들이 그 특판 예금들을 내놓기 시작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특판 예금 이게 이제 그 예적금 금리가 되는데 사실 대출 금리는요 예적금 금리에 의해서 가장 크게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코픽스 금리라고 해서 이 코픽스 금리가 은행들이 너도 나도 이제 특판 예금 그리고 예적금의 금리를 마구 올려주기 시작하니까 이게 코픽스 금리가 올라서 대출자들의 대출 이자율이 껑충 가파르게 뛰어버리는 그런 아주 좋지 않은 결과를 만들게 됐죠.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뭐 뒤늦게 누가 지적을 했는지 금감원장이 이번에는 대출금리, 예금금리 인상도 자제하고 그래서 대출금리를 좀 인상을 자제해라. 이런 요구를 올해 초부터 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이렇게 금리 인상이 멈추는 건 아닐까 하는 이제 미국의 은행들의 파산과 더불어서 이런 예측들이 우세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예금 금리를 조금 통제를 하니까 그에 따라서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조금 떨어지고는 있습니다. 뭐 이거는 한축으로는 다행스러운 일이기도 한데요. 좀 금융감독 당국에서 조금 멀리 보고 금융권의 이런 그 이자율 부과와 관련된 정책을 모니터링을 더 철저히 하면서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민들의 고통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을 좀 잘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예, 막 뒤죽박죽인 것 같고요.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약탈적 대출의 집을 빼앗기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이게 뭐가 문제인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잘못 작동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과 문제의식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금융시장, 특히 대출과 관련된 금융시장이 좀 다른 선진국처럼 채무자보다는 채권자의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것까지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례를 먼저 이렇게 하나 들어볼게요. 2006년에 그 신아무개 씨가 사업자금 1억 3천만 원을 주택담보대출로 확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자금이 필요했는데 이 신아무개 씨는 신용 가지고는 돈을 빌리기가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로 사업자금을 이렇게 확보를 했는데 이 주택이 사실은 신아무개 씨 본인 명의의 주택이 아니고요. 담보물을 제공한 것은 신아무개 씨의 부친되는 분의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사업이 계속 어려워지니까 신아무개 씨는 이제 연체를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 이 그 신 씨가 돈을 빌린 곳이 신협이었는데, 이 신협에서는 갑자기 어느 날 이 신 씨의 부친에게 대환 대출을 하도록 권유를 한 겁니다. 뭐 사실 은행에서 권유한 거는 우리 보통의 금융 소비자들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들 입장에서는 권유가 아니라 강요처럼 여겨질 때가 많죠. 그래서 가뜩이나 이제 연체를 반복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신아들 씨는 편의상 아들과 아버지, 아빠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사례를 설명을 드릴게요. 신아들 씨는 이제 연체가 반복이 되니까 은행의 그런 요구를
그게 거절을 못한 거죠. 그래서 부친에게 부탁을 해서 그 대환대출, 한마디로 차주를 신아들에서 신아빠로 갈아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갈아탔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예, 이 신아우개 씨의 부친은 소득이 없는 분이셨거든요. 당연히 연체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은행은 어떻게 했느냐? 결론적으로 이 담보물이 처리가 됐습니다. 담보 처리라고 하는데 이걸 임의경매라고 하거든요. 이게 주택담보대출은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주택을 담보물로 제공을 하고 나는 계약서상에 약속된 매월의 상환 원리금을 갚아 나가겠다. 근데 그 갚아 나가는데 뭐 20년짜리 대출이라면 20년 동안 나눠 갚을 것이고 30년짜리 대출이라면 30년 동안 나눠 갚겠죠. 그래서 5억짜리 집에 3억을 빌렸는데 이 3억을 뭐 한 달 있다가 갚는 것도 아니고 1년 있다 갚는 것도 아닙니다. 20년짜리면 20년 동안 천천히 나눠 갚으면 되고 그리고 30년짜리면 30년 동안 천천히 나눠 갚게 되죠. 그래서 3억을 빌렸지만 매월 상환하는 돈은 사실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에 이렇게 나눠 갚을 수 있는 이익이 대출자에게 있다. 그래서 이 기한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빌린 차주가 3개월 정도를 연체하게 되면은 은행에서는요, 기한 이익을 상실했다라고 통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 기한이익 상실과 관련해서도 기한이익 상실이라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채무자의 그 대출에 대해서 왜 연체할 수밖에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그 연체하고 있는 상환 원리금이 그 차주의 소득의 변동 혹은 뭐 여러 가지 다른 재무적 변동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아닌지를 평가하고 판단한 뒤에 그렇다면 이런 변동 사항을 고려해서 차주의 상환 원리금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채무 조정을 해준다. 매월 100만 원 갚기로 했는데 이분이 갑자기 소득이 감소했어요.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월 100만 원씩 갚아야 되는 걸 못 갚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무조건 3개월 연체하면 기한이익 상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보해서는 안 되고 통보하기 전에 반드시 그 차주의 연체할 수밖에 없는 재무적 요소들을 판단하고 일자리를 잃어서 갚지 못하는군요. 일자리를 잃어서 연체 중일 수밖에 없군요. 라는 것을 평가를 해보고 그에 맞춰서 예를 들면 상환 원리금을 다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상환 자체를 유예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자를 깎아준다거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채무 조정을 해주는 것을 이 기한이익 상실 통보 전에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고요. 우리는 연체 3개월 됐습니까? 기한이익 상실됐습니다. 못 갚으시니까 당신은 기한의 이익을 다 이제는 포기해야만 한다.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다는 게 뭘까요? 한마디로 그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3억을 빌렸지만 이 3억을 당장 갚는 게 아니에요. 당장 갚는 게 아니고 20년 혹은 뭐 30년짜리면 30년 동안 나눠 갚는 게 기한의 이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기한의 이 이익이 상실된다는 얘기는 3억을 당장 갚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킨 차주는 연체한 것은 매월의 상환 원리금을 연체를 했는데 그로 인해서 그 연체가 3개월 됐다는 이유만으로 그 다음에는 바로 3억 전체를 갚아야 되는 상황에 내몰리죠. 당연히 상환 원리금도 없는데 대출 원금을 갚을 능력 당연히 없겠죠. 그러니 이것도 연체하겠죠. 그럼 그 다음 달부터 어떻게 되느냐? 연체한 것은 원래 애초 계약의 약정대로 상환 원리금이었는데 그럼 연체 이자가 이 상환 원리금의 연체 이자가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한이익 상실 이후에는 대출원금 전체 연체 이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연체 이자가 불어나면서 더더군다나 상환 못하고 있는 지체되고 있는 이 원리금의 합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이렇게 황당하게 우리 그 금융시장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어떤 분의 사례는 한 10년 정도 대출을 꼬박꼬박 갚았는데 불과 3개월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하고 그로 인해서 나는 100만 원 연체했는데 그게 아니라 3억 전체 연체 이자를 부과해서 연체된 금액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니까 더 갚을 수 없는 지경에 내몰리는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죠. 그렇게 기한이 상실이 되고 나면은요, 언제든지 담보물을 처리해서, 담보물을 처리한다는 건 또 뭘까요? 한마디로 빨리 팔아치우는 거죠. 제공된 담보물을, 주택을 빨리 팔아치운다. 빨리 팔아치우는 과정이 바로 어떤 게 있겠습니까? 그게 경매시장이죠. 경매시장에서 은행이 임의대로 강제로 그렇게 경매 처분해서 팔아치워서 빌려줬던 대출금을 회수하는 과정이 바로 담보물이 처리되는 과정, 그리고 임의경매 과정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은요, 뉴스 중에 미국에 있는 은행이 망해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도 굉장히 걱정된다. 이런 얘기들도 꽤 있지만, 또 눈여겨볼 그 기사들 중에, 최근에 그 은행들의 임의 경매 숫자가 전년에 비해서 3배 이상 늘었다. 그리고 전월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늘었다. 이런 뉴스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택담보대출의 차주들의 연체율도 심각해지고 있다는 거고, 근데 연체에 따라서 지금 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당연히 연체 위기에 내몰린 그 주택담보대출 차주들이 많을 텐데, 이와 관련해서 바로 그냥 집을 뺏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차주의 이 건전한 상환할 수 있는 그 해법 같은 것들을 함께 은행들이 모색하는, 뭐 이렇게 너무 그 선의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치게 나이브한 얘기일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그렇다면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정책 당국에서, 정부 당국에서 이와 관련된 대책을 모색하고 이 해법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뭐 정부도 이런데 좀 아직까지는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 않아서 앞으로 이런 임의경매에 의해서 담보물 처리로 그 원리금을 한 3개월 정도 연체했다는 이유로 집을 빼앗기는 사례들이 급증할 것 같아서 염려가 됩니다.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요, 이렇게 임의경매 숫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경매 물건이 늘어나죠. 경매 시장에서 공급과 수요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습니까? 경매 물건이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경매 공급이 늘어나죠. 근데 수요는 늘어나기가 힘들어요. 요즘에 경매 시장에서 어떻게든 집을 마련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경매 시장에서 집을 살 수 있을 정도의 재정적 여력이 되시는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지금 당장 갚아야 빚도 감당이 안 된다,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지 않는데 공급은 막 늘어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도출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경매 낙찰률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집은 100개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입찰자가 몇 명 안 돼요. 그럼 당연히 유찰되는 집들이 늘어나겠죠. 경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유찰이 되겠죠. 그리고 낙찰은 굉장히 적은 수의 집만 낙찰이 되겠죠. 이거를 낙찰률이라고 해요. 낙찰률이 떨어져요. 그럼 집이 한번 유찰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경매가 되면 처음에 경매가보다 더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경매 시장에 이렇게 은행들이 담보물 처리하기 위해서 던지는 집이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경매 시장에서 낙찰률, 낙찰가율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부동산 지금 주택가격 계속 작년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은행들이 이 연체자가 늘어난다는 이유 때문에 담보 처리에 적극적으로 팔 걷어붙이고 나서고, 그래서 경매 물건이 늘어나면요, 주택 시장의 가격 하락은 더 빠르고 더 강도 높게 진행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주택 가격은 사실 빠른 속도로 폭락할 위험도 바로 이 담보물 처리,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는 연체자들의 집을 빼앗는 과정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요, 은행들도 빨리 대출을 회수하려고 막 담보물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낙찰이 잘 안 돼요. 낙찰이 돼도 몇 번 유찰 끝에 겨우겨우 낙찰을 하고 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당연히 빌려준 대출 원금을 전부 회수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택담보대출
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으로 낙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은행들도 손실을 보게 돼요. 근데 또 은행들이 너도 나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경쟁을 하니까 우리가 먼저 저 은행보다 이 주택담보대출을 담보 처리를 함으로 인해서 빨리 회수해야 된다. 막 이러기 시작하면은요, 굉장한 소요와 혼란이 가중이 되겠죠. 그래서 부동산 시장에서의 아주 위태로운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히려 은행들의 건전성도 크게 후퇴할 위험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탈적인 대출 그 관행, 약탈적인 금융시장의 작동 방식을 방치할 경우에 그냥 차주들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요. 금융시장 전체, 그리고 심지어 자산시장 전체에 미치는 아주 부정적인 요소들, 경우에 따라서는 금융위기를 몰고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약탈적인 금융 환경은 결과적으로 모두가 함께 공멸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사례로 다시 돌아가서요. 신협은 그러면 왜 아들의 대출을 아버지에게 대신 당신이 차주로 변경을 해라. 당신이 대신 빌려서 아들의 대출을 갚아라. 사실 이거 자체가 적법하지 않습니다. 대환대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차주가 동일해야 돼요. 근데 내가 내 빚을 갚기 위해서 뭐 예를 들면 제2금융권에서 빌려서 갚는다면 이게 대환대출이에요. 혹은 정책자금 대출이 출시가 돼서 기존에 나는 변동금리로 갖고 있었는데 이 변동금리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감당이 안 돼서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정부에서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그러면 그냥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게 아니거든요. 대출 계약을 바꿔주는 게 아니에요. 대환대출을 하는 거죠.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상품을 빌려서 내 기존의 변동금리 상품을 갚는 겁니다. 이런 걸 대환대출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차주를 바꿔서 대환대출한다? 이거는 말이 대환대출이지 대환대출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서 대신 갚아라 라고 한 추심행위, 그것도 불법 추심행위나 다름없는 행위를 했던 겁니다. 어찌됐건 왜 신협은 이렇게 이 신아무개 씨에게 이 부자에게 이런 일들을 강요했을까? 여기에 저는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유추해 보건데 저는 이런 게 숨겨져 있는 게 아닌가. 일종의 디테일에 숨어 있는 악마다. 저는 이렇게 사실은 평가를 내립니다. 이게 뭐냐면요. 연체 기간의 지속. 이걸 노렸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까도 제가 기한이익 상실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3개월 연체입니다. 근데 이 사례의 신 아들은 신 씨의 이 아들 되는 분은 연체를 하기는 하는데 연체를 했다가 또 사업이 자금이 돌면은 좀 일부 상환을 합니다. 그래서 연체를 해소해요. 그러다가 또 다시 연체를 해요. 그러니까 연체와 상환과 연체를 이렇게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한이익 상실이 안 돼요. 그러니 담보물 처리를 통해서 대출을 회수를 못 합니다. 근데 이 신아버지, 부친 되신 분은 80세고 소득이 없습니다. 사실 이것도 불법 대출입니다. 소득이 없는 분한테 대출을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게 아들이 본인 명의로 대출이 있을 때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체를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금 돈이 들어오면 연체를 해소하기도 하는데 아버지로 차주가 바뀌고 나니까 아버지 명의의 통장으로 대출금이 이제 잡혀 있는 거죠. 근데 아버지는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들도 무심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 신아빠는 연체를 지속하게 된 거죠. 그리고 3개월이 지나고 기한이익 상실하고 그리고 바로 금융회사는 담보권을 실행해서 집을 빼앗고 대출을 회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거는 과잉대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소득이 없는 80세의 부친에게 대신 대출해서 갚으라고 했으니까 이것 자체도 사실은 거의 불법 출심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대출 자체도 소득이 없는 분한테 했기 때문에 이거는 과잉대출이 이미 분명한데 심지어 이 과잉대출의 목적이 담보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한이익 상실을 노렸다라고 저는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게 해석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약탈적 대출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 금융회사가 위반한 거 보면은요, 당연히 DTI 규제를 위반했습니다. 이 과정이 2017년에 있었던 사례인데요. 2017년 7월까지 DTI 기준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DTI가 뭔지 아시죠? 데투 인컴이라 해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소득의 그 상환 원리금이 그 60%를 넘으면 안 된다. 그게 2017년 7월까지 있었던 규정인데, 그리고 7월 이후부터는 50%로 또 조금 DTI 규제가 강화됩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는요, 이 DTI 규제가 그냥 권장, 예를 들면은 금융감독원에서 은행들한테 이게 하나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해서 관리하는 정도의 규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규제 감독 규정으로 전환이 됩니다. 조금 더 강제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감독 규정이라는 거는요, 이걸 위반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해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지 판단해야 되고, 만약에 이것이 인정이 되면은 시정명령도 때리고 6개월 이내 영업 일부 정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되고요. 이 위반 내용이 고의성이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에 업무 정지를 명령하거나 해임까지 권고할 수 있는 아주 강한 감독 규정으로 2007년부터 DTI 규제가 바뀐 겁니다. 근데 2017년 이후에 7월 이후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루어졌는데 결국 DTI 규제를 위반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고의성도 있고 그리고 정도도 심합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임원의 업무 정지 명령하고 해임까지 권고하는 것이 금감원이 해야 될 마땅한 조치였으나 근데 그렇게 안 하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요. 사실 금감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축은행 제가 국회에 있을 때 이런 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저축은행도 설립을 하려면 그 저축은행의 대주주의 건전성을 심사받게 돼 있습니다. 그 건전성 중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설립할 당시에도 이게 그 대주주 건전성, 그 대주주 적격성을 심사해야 되지만 설립한 이후에도 그런 전력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이 적격성을 심사받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인가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제가 한 저축은행 이렇게 딱 유튜브를 통해서 이름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기는 조금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일본계 대부업체가 만든 저축은행입니다. 네. 그래서 자기네들은 일본계 대부업체다라는 게 굉장히 억울하다 하면서 우리는 일본계 대부업체 아니고요. 우리는 아주 오리지널 한국인입니다. 라는 의미로 만들어진 오땡 저축은행입니다. 여기 저축은행을 쭉 들여다봤더니 하여튼 이 공정거래법 위반한 사항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좀 정리를 하고 금융감독 당국에 이거는 굉장히 대주주 적격성에서 심각한 그 문제다. 적격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적격성 심사에서 당연히 인가 취소까지 해야 될 아주 위중한 사안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인가 취소를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했는데요. 인가 취소는커녕 물론 이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던 내용들은 조금 시정을 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기억에는 그때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것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규정을 만들어 놓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에게는 법과 그리고 정부의 규정을 엄격하게 들이대면서 좀 돈이 있고 이런 금융회사들에게 대해서는 느슨하게 이 규정을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아까 그 사례도 결국 담보물 처리돼서 집을 뺏겼습니다. 80세의 부친, 연세가 많으신 그 부친이 그나마 갖고 있는 집 한 채 뺏겼죠. 제가 아마 이
한 10월, 11월 이때 방송을 통해서 이 주택담보대출의 임의경매 과정,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잠깐 설명드렸을 거예요. 이게 그 5억짜리 집에 3억을 빌렸는데 내가 상환을 100만 원을 상환을 하지 못해서 3개월 연체되고 기한이 상실이 되면 임의 경매를 할 때 이 채권을 예를 들면 채권은 3억이에요. 근데 내 집은 5억짜리거든요. 근데 경매는 거의 3억 원에 낙찰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임의 경매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미 주택 그 대출을 일으킨 차주의 재산이 심각하게 사실은 손실이 발생하죠. 순식간에 2억 원이 증발하지 않습니까? 근데 2억 원 증발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아요. 우리는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서 약정한 대로 담보물 처리를 가장 빠른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경매 시장에서의 낙찰 진행이다. 경매 진행이다. 근데 그 낙찰가율이 채권 금액의 한 107%, 제가 조사했을 때 한 107% 정도 났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떨어지고 있겠죠. 채권 가격의 한 107%, 주택 가격의 107%도 아니고요. 채권 가격의 107%의 낙찰을 해서 결국 뭐냐면 3억을 빌렸는데 한 3억 원이 조금 넘는 가격으로 낙찰을 해서 자기들 대출 원금은 회수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차주는 2억 원이 순식간에 날라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그 과정에서 연체 이자를 아까 상환하지 못한 상환원리금 100만 원의 연체 이자를 붙이는 게 아니라 기한이 상실 이후에는 3억 원 전체 연체 이자를 붙인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연체 이자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불어나가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매를 진행했던 그 과정에서 필요했던 법률 비용 이것도 다 낙찰된 금액에서 다 제합니다. 그래서 법적 비용 먼저 제하고 연체 이자 제하고 그리고 대출원금 제해요. 그랬더니 이 법적 비용하고 연체 이자 제가 그때 2016년부터 20년까지 평균적으로 은행들이 담보물 처리하는 과정에서 얼마의 비용을 썼나 봤더니 대출원금의 15%를 씁니다. 그러니까 3억을 빌렸으면은 15%면은 한 4,500만 원 정도 되겠죠. 4,500만 원 정도를 먼저 빼요. 근데 낙찰은 한 3억 2천만 원에 됐어요. 아니 3억 1천만 원에 됐어요. 그러면 4,500만 원 빼고 그 다음에 3억 그 1천만 원에서 4,500 빼고 나니까 나머지 대출원금이 다 상계가 안 돼요. 그럼 대출원금이 일부 남겠죠. 그 남은 돈을 어떻게 한다고 설명드렸습니까? 그 남은 돈을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해서 그래서 이걸 또 대부업체에 팝니다. 팔아서 또 추심해요. 결국 뭐냐면 5억짜리 집을 갖고 있었던 그 차주는 은행이 3개월 연체했다는 이유만으로 담보물을 강제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미 2억 원의 재산 가치가 증발이 돼버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법적 처리 비용, 연체이자, 기한이 상실에 따른 대출원금 전체부터서 불어난 연체이자 이거를 먼저 제하고 나니까 원금도 다 상환이 안 돼서 남은 원금을 또 추심당하는. 그러니까 재산도 까먹고 순식간에 손해를 보고 그리고 심지어 무담보 채권으로 전환된 이 채권이 대부업체로 넘어가서 2차 또 추심을 당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약탈적인 행위들이 이 주택담보대출 시장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작동하고 있는 약탈적인 일들입니다. 저는 이건 너무 심각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반드시 바뀌어야 됩니다. 너무 약탈적이다. 사실 이 과정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지 말고 당신이 이 집을 빨리 처분해서 갚아라. 빨리 처분해서 갚아라라는 기회를 여러 차례 줄 수도 있었잖아요. 물론 은행이 무한정 당신의 집을 처분해서 이 대출 원금을 좀 상환해야 됩니다. 이렇게 배려를 지나치게 해주면은 차주 입장에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서 은행이 계속 기다려주니까 파는 신용만 하고 안 팔고 대출 원금을 상환 안 해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근데 최소한 예를 들면은 언제 기한까지는 당신이 직접 주택을 처분해서 대출 원금을 상환 하셔야 된다라는 게 기회를 주면
그 5억 원짜리 집이 특히 아파트의 경우 주택 거래가 활발한 시기라고 한다면은 팔려서 차주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일으켰던 차주 입장에서는 연체를 했지만 집을 팔고 대출 원금을 상환하고 일부 돈이 남아서 그 돈으로 보증금 가지고 또 다른 뭐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지 않습니까? 근데 전혀 그렇게 안 하고 바로 그냥 강제 임의 경매에 돌입해서 담보물을 처리해서 그렇게 엄청난 차주의 재산상의 손실을 가하고 심지어 거기에 일부 다 상계 처리가 안 됐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을 부담보 채권을 전환해서 대부업체 파는 것까지 한다. 정말 너무 가혹하고 너무 약탈적이죠.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DTI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요. 지금은 DTI가 아니라 DSR이라는 이제 그 규제가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5억짜리 집을 사는데 내 소득의 최대 갚을 수 있는 이 DTI를 그 적용했을 경우에 빌릴 수 있는 돈이 3억이라면 3억을 주택담보대출로 빌려도 그 다음에 신용대출을 추가로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근데 DSR은 주택담보대출만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신용대출이나 다른 여타의 모든 금융부채 상환원리금 비율을 따져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상환 능력을 살피는 그런 규제가 지금 현재는 작동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선진국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진국은 과잉대출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합니다. 그리고 약탈적 대출에 대한 규정도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약탈적 대출에 대한 정의를 소득 상환 능력을 뛰어넘는 소득이 이 차주의 소득이 사실은 이 대출을 일으켰을 때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넘어섰다. 한마디로 소득이 그러기에는 너무 작다라고 판단되는 대출은 다 약탈적 대출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그냥 은행에서 돈 많이 빌려주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 그냥 무조건 많이 빌려주면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갚을 능력을 벗어난 범위까지 빌려줬다면 그것이 바로 약탈적 대출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많이 빌려주는 게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상환 능력 이상으로 돈을 빌리면 그 대출자는 그 돈을 못 갚게 되는 상황에 직면하겠죠. 그 돈을 못 갚게 됐을 때 갖게 될 페널티는요. 특히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산상에 엄청난 손실을 입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 이 과정에서 대출자가 갖게 될 여러 불이익이 있는데 그거를 다 잘 알고 있으면서 은행에서 갚을 수 있는 범위를 뛰어넘었는데 빌려줬다? 당연히 뭔가 뺏으려고 하는 행위다. 이건 약탈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차주들이 대출자들이 돈을 빌렸는데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의 책임보다 대출자 아니 그러니까 채권자의 책임을 더 엄격하게 묻고 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미국, EU, 영국 등에서 과잉대출을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냐면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무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대출, 그리고 소득에 의해서 상환 능력과 상관없이 담보 가치만을 고려한 대출. 아까 그 신아무개 씨 사례가 바로 그런 거겠죠. 예, 과잉대출입니다. 심지어 이건 약탈적 대출이라고 보는 거예요. 담보 가치만 고려해서 대출을 해준 거니까요. 그리고 뻔히 빚 돌려막기 하고 있는지 아는 대출. 예. 반복적인 차환이 불가피한 대출 이런 것들을 과잉대출, 약탈적 대출이다. 이렇게 선진국에서는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정의만 내리고 있는 게 아니고요. 분명하게 페널티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선진국의 과잉대출에 대한 소비자 보호 정책을 좀 보면 계약 조건이나 영업상에서 나타내는 과잉대출 행위를 이렇게 일단 규제를 합니다. 계약서를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나중에 이제 적발이 될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차입자에 대한 설명 의무 강화하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여신금융기관 정책금융의 역할을 아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면밀히 계속 금융감독당국에서 들여다보고 이런 원칙들을 위반하는 경우에는요. 심지어 배상 명령도 내리고 또 당연히 계약 조건도 변경해라 이렇게 명령도 내리고요. 심지어
은행에서 이제 차주가 돈을 그 빌려가서 못 갚는데 이거를 회수하는 이제 그 제일 쉬운 방법이 압류지 않습니까? 예. 이 압류를 못하게 하는 이렇게 과잉 대출이면 너는 압류 못해.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일 수 있는 이 압류 자체를 금지시키는 등의 이런 페널티를 통해서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이제 책임 대출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레스판시블 렌딩이라고 해서 이런 그 레스판시블 렌딩이 이제 조금 강조되기 시작한 게 알고 보면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2009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된데 이 개념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했는데요. 이 보호의 목적이 아주 중요합니다. 뭐라고 선진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금융위기를 막기 위해서다. 한마디로 소비자들의 권익 그리고 인권 그리고 재산권 이것들을 다 보호해야 된다. 약자니까 보호해야 된다. 이런 정서적 관점이 아니고요. 금융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이 얘기는 역으로 뭡니까?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지 않고 이런 금융시장이 지나치게 약탈적으로 작동할 경우에는 금융위기가 온다. 라고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위해서라도 금융회사의 책임을 더 강하게 묻고 금융회사가 그런 책임을 전제로 한 여러 가지 책임 대출의 원칙을 위반할 경우에는 강력한 페널티를 통해서 금융회사에게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임을 물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관리함으로 인해서 금융위기를 막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2008년 금융위기는 금융 소비자들에게 금융회사들이 지나치게 약탈적이었고 과잉 대출을 일삼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그 이제 선진국의 책임 대출을 강조하고 책임 대출의 원칙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금융회사에 묻는 책임 이런 그 제도나 법들이 이제는 정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불안, 사실 미국의 몇 개 은행이 이제 지금 쓰러지기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상반기 지나면서 금융시장 전체에 여러 그 위험들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는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런 시간인데 가뜩이나 이렇게 소비자들 보호하지 않는 그런 환경이어서 금융위기가 오는 것은 아닌지 참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금융시장 건전성을 위한 거시적인 목표 때문에 신용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은 심지어 이걸 법제화했는데요. 이 법 이름이 도드-프랭크 월가 개혁 및 소비자 보호법의 탄생입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런 도드-프랭크 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름인데요. 월가를 개혁하고 그리고 소비자 보호를 한다. 이런 법이라고 강조를 해요. 그래서 도드-프랭크 월스트리트 리폼 앤 컨슈머 프로텍션 액트라고 하죠. 그러니까 딱 이렇게 법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금융시장 전체의 건전성을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거시적인 목표를 포함하고 있다. 네. 좀 사례를 하나 조금 오늘은 더 소개해드리고 다음번에 이와 관련된 그 이제 원리도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사례는 뭐냐면요. 통신채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통신채권이라는 게 뭐냐면 한마디로 그 핸드폰을 사용했는데 사용요금이 미납이 됐어요. 이게 연체가 됐어요. 이것도 예, 그냥 통신사에서 추심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 채권들도 통신사들이 추심 위탁을 합니다. 어디다 하냐면 신용정보회사, 한마디로 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 이 채권, 연체된 채권, 휴대폰 요금에 미납된 채권들을 추심해달라 이렇게 위탁을 하게 되고 여기는 추심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전문으로 하면 전문적이어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법망을 피해서 불법의 경계를 아슬아슬하게 걸으면서 채무자를 압박하는 추심을 잘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이 사례를 가지고 혹시 이런 비슷한 일을 겪게 되시면 이렇게 대응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례는 뭐냐면 이제 혼자 살고 계시고 이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높지 않겠죠. 뭐 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또 월세, 당연히 소득이 낮으니까 자산이 없죠. 그래서 예전에 저는 참 그 바바라 에란라이크의 그 노동의 배신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대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할수록 돈이 더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부유하신 분들은 어찌됐건 자기 집이 있으니까 월세 부담이 없죠. 근데 좀 소득이 없는 분들은 소득이 없었기 때문에 재산 형성 기회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세금을 마련할 기회도 없었고 당연히 집을 살 수 있는 기회도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월세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려 있죠.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일하시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돼서 이런 건강과 관련된 의료비 지출도 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가난할수록 돈이 더 든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게 아프게 공감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월세가 보증금 300만 원에 25만 원 정도를 부담하고 계세요. 소득 150만 원에 월세 이렇게 부담하는 건 정말 생활하기가 힘들겠죠. 당연히 빚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뭐 여러 채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KT의 통신채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빚이 많은데 그래도 좀 어떻게든 좀 소득 150만 원이긴 하지만 계속 추심에 내몰리느니 좀 워크아웃을 해서 좀 빚을 좀 정리해보자 했는데 그래서 이 채무를 정리하려면은 이제 부채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신사의 부채 증명을 발급하려고 그랬더니 계속 그동안 추심을 통신 채권은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놓고 있었는데 부채증명서 발급을 요청을 한 그 시점부터 통신 채권 추심이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용료, 통신요금 등 연체금이 270만 원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채권 담당자에게 미납금 270만 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 날짜 이거를 좀 안내 받으려고 했더니 뭐 본사로 방문해서 확인하라 뭐 이런 말만 들었다고 하고요. 근데 이거 자체도 불법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추심에 있어서 추심법에서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는 그 불법과 법 테두리 안에 합법의 경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걸 잘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채무 내용, 채무 확인서를 채무자가 채권자 혹은 추심인한테 요청하면은 당연히 교부해야 됩니다. 이건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정확한 사용 날짜 등에 대해서 한마디로 미납금 270만 원, 이 채권에 대한 채무 확인서를 요청한 겁니다. 근데 뭐라고 답했습니까? 추심인이 본사로 방문해서 확인해라. 이거 자체가 채무 확인서 교부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래서 채권자는 상세 내역을 안내할 의무가 있는데 이제 채무자를 번거롭게 하려고 일부러 사실 교부를 요청했을 때 교부하는 거 그 추심인들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본사를 방문해서 확인하라고 했을까요? 귀찮게 만들어서 귀찮게 만들어서 이제 어떻게든 상환을 유도하려고 하는 속내가 숨겨져 있는 거죠. 근데 그 자체는 불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이 통신채권은요, 이게 부실채권이잖아요. 연체 시점부터 이렇게 3개월 지나면 부실채권이 되는데, 이 부실채권이 된 시점부터, 연체 시점부터 3년, 연체한 기간이 3년을 넘어가면요, 이 통신채권은 소멸됩니다. 통신채권의 소멸시효는, 제가 지난 시간에 상사채권의 소멸시효 잠깐 말씀드렸는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거든요. 상행위를 목적으로 채권, 채무, 계약을 한 경우 이걸 상사채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은행들이 채무자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은행이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상행이죠. 그러니까 상사채권이에요. 이런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다 말씀드렸는데 통신채권의 소멸시효는 더 짧습니다. 3년입니다. 그래서 이분의 채권도 당연히 소멸이 됐죠. 제가 그 국회에 있을 때 2016년 국정감사에서 이 통신 채권의 그 현황을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 통신 채권 대부분 사실 소멸 완성된 채권들입니다. 다 연체된 지 3년 지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대, 30대 비율이 거의 56%, 거의 57%에 달합니다. 대부분이 20, 30대,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통신비를 갚지 못해서 이렇게 미납된 상태에서 연체 중인 경우가 이렇게 많다. 이 젊은 층에 이렇게 많이 몰려 있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가 3년 이상 된 채권들이어서 시효가 완성된 채권들이거든요. 근데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빌리은행 상담사가 이게 적극적으로 이제 중간에서 이걸 주장을 해줬죠. 시효 3년인데 이거는 이제 시효가 끝났으니까 추심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채권 담당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시효는 3년이라고들 알고 있는데 시효는 통지사에서 정합니다. 시효에 관한 것은 법원에서 주장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 다 불법이죠. 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짓 표시의 금지. 예,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에서 주장해라. 이런 얘기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법률 행위를 자꾸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도 그건 정확하게 불법은 아니지만 사실은 충분히 금감원에 민원을 넣어서 금감원에서 이런 추심 회사에 시정 요구를 할 만한 아주 나쁜 추심 행위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효가 지난 것이라면 뭐 우리에게 엄마라고 하지 않죠. 참 말 나오는 대로 너무 막 그럴듯하게 잘하죠. 그래서 고객들에게 우편 보내고 나빠라고 우리에게 안 주고 아예 안 주는 게 맞는 거겠죠? 이 말도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통신사들 그때 당시에 당신들 왜 시효가 지난 것까지 시효가 완성된 것까지 이렇게 추심회사에 추심 위탁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련된 그 시정 할 것을 요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거는 채권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추심 회사도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위탁을 받으면 안 됩니다. 추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에 있죠. 그래서 법에도 있어요. 법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1조 거짓 표시의 금지 등을 아까 위반했다고 했고 또 뭡니까?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해서도 안 된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그 법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이드라인에서는 명확하게 소멸이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추심 금지 채권의 목록에 금감원의 가이드라인을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추심인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우리 그 주빌리은행 상담사 그리고 에듀머니의 또 상담사 분들이 통신채권의 위반 신고 접수를 그 금감원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를 경유해서 접수했고 그에 대해서 왜냐면은 신용정보회사가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을 불법 추심을 했다라고 이제 민원을 제기했고 그걸 접수받았다라는 답변이 왔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금감원의 검토 결과 이것은 불법 채권 추심 관련 위반 소지가 있어 관련 부서에 조치토록 통보할 예정이다. 그리고 한편 해당 신용정보사는 2021년 10월 28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 추심을 중지하였다고 답변하여 왔습니다. 뭡니까? 추심을 중지했다. 추심을 안 겪으면은 채무자들의 고통이 당연히 있을 수가 없겠죠. 형편이 나아지면 갚을 능력이 되면은 내가 그래도 말끔히 갚는 게 좋겠어 하고 갚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빚독촉을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능력이 안 되는데 갚아야 된다라는 압박감에 내몰려서 매일매일의 시간을 지옥 같다라고 여기면서 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추심이 중단이 되고 나면 훨씬 마음의 부담을 크게 덜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불법 채권 추심 잘 알아두시고 지난번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채무 이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그 외에도 뭐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판결 등에 따라서 권한이 인정되지 않은 민사채권 한마디로 이건 갚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채권 그리고 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채무불연제 소송을 제기한 채권 여기서 또 중요한 건요 신보기의 신용회복 지원을 신청만 해도 그 순간부터 추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도 안 되고 채권 추심 금지 명령이 있거나 파산회생에 따라 면책된 경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분들 혹은 중증 환자 등으로 사회적 생활부조를 요하는 경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사례 몇 가지를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금융권제 채무는 아까 그 사례의 경우는요 워크아웃 신청해서 이제 좀
능력 범위 내에서 변제하기로 했고, 통신사 채권 소멸 완성된 것이니까 더 이상 추심을 당할 이유도 없고, 예, 상환할 의무도 사실은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 중지했다는 답변 정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 불법 추심, 내 채권의 상태를 들여다보시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추심하는 사람한테 채무 확인서 교부하십시오 라고 요구해서 그 교부 받아서 판단해보고, 그래도 사실 봐서 되게 어렵잖아요. 잘 모르는 경우에는 우리 뭐 에듀머니로 문의하셔도 좋고요. 그리고 주빌리은행 혹은 각 지자체에 있는 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서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그 민생은행 재경TV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적극적으로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혹시라도 연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내몰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좀 그 대처 방법에 대해서 더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